2025년 어느 평화로운 오전, 북한 상공의 5대의 미그 21 전투기가 이륙합니다. 김정은이 하늘의 꽃이라 부르며 아꼈던 북한 최고의 정예, 여군 비행 편대였습니다. 하지만 비행 시작 15분 후 이들은 돌연 레이더에서 사라집니다. 북한 관제탑에 비명 섞인 호출에도 5대의 전투기는 응답하지 않은 채 기수를 남쪽으로 꺾었습니다. 기술을 나무로 전편대 지금부터 목숨을 건다! 최고의 대우를 받던 그녀들이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사선을 넘어야 했을까요? 오늘 그날 밤의 이야기는 북한 하늘의 자부심이라 불리던 그녀들의 가려진 진실과 30분간의 처절한 공중, 사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평양 순안 비행장. 새벽 5시 스피커에서 울리는 기상 나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겨울이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숙소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줄을 맞춰 구보를 뛰었습니다. 여러분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 구보라는 게 참 고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하늘까지 날아야 했으니까요. 제 이름은 리수진 조선인민군 공군 여성비행편대 부편대장이었습니다. 우리 편대는 5명이었습니다. 편대장 김영의 동무는 38, 비행 실력 하나는 부대에서 누구도 못 따라올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미란 동무는 35의 2살배기 딸이 있었고 박순희 동무는 함흥에서 올라온 32의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이지은, 25, 우리 편대의 햇살 같은 아이였습니다. 비행이 끝나면 늘 언니들 오늘도 수고했어요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밝던지 힘든 훈련 뒤에도 지은이 얼굴만 보면 피곤이 풀리곤 했습니다. 우리 5은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하늘을 날았습니다. 자매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모는 비행기는 미그 21이라는 전투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버지 세대 때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비행기입니다. 엔진 소리가 어제와 다르다 싶어도 보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하면 내가 비행기를 망가뜨렸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니 매일 하늘에 올라갈 때마다 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무사히 내려오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직접 비행 훈련을 참관하신다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 5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편대 비행을 연습했습니다. 그날 5대의 비행기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늘을 가르자 아래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원수님께서 하늘의 꽃이라고 부르셨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솔직히 가슴이 벅찼습니다. 선전 매체에 우리 사진이 실리고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 문제였습니다. 시범 비행 성공을 축하한다며 연회에 초대받았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평소에 보기 힘든 곡이며 술이 가득한 상이 차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술자리가 무르익자 고위 간부 한 사람이 우리 편대원들에게 술 시중을 들라고 했습니다. 김영의 편대장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조종사입니다. 그러자 그 간부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내까지 조종사가 감히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꽃이라더니 결국 꽃은 장식일 뿐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뒤 5명이 아무 말 없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이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꽃이래요. 근데 언니 꽃은 꺾이라고 있는 거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5 막내의 그 한마디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제가 평양에 계신 어머니한테서 받아둔 냉면 재료를 꺼냈습니다. 함흥식 냉면 양념이었는데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서 보내주신 거였습니다. 5이 둘러앉아 비빔냉면을 나눠 먹으며 고향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미란 동무는 신이주 두부밥 자랑을 하고 박순희 동무는 함흥 감자만두가 최고라고 했습니다. 이지은이는 원산 해변에서 뛰놀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우리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아도 우리 다섯이 가족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 모두 잠든 뒤 저는 혼자 숙소 창문 너머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활주로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 울타리 밖의 세상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하늘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이 나라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훈련 비행표에 적힌 기체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정비 기록에는 이상 없음이라 적혀 있었지만 엔진에서 평소와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쇳소리 같은 뭔가 갈리는 듯한 소리.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엔진 소리가 곧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게 될 줄은. 그 일이 일어난 건 봄이 막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정기 훈련 비행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우리 편대가 아니라 다른 편대 소속 조종사 한 명이 우리와 같은 기종 미그 21을 몰고 올라갔습니다. 이름은 최연숙 동무 31살이었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가끔 숙소에서 수다도 떨던 사이였습니다. 그날 현숙이가 이륙한 지 12분쯤 됐을 때 관제탑 무전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엔진 정지. 엔진 정지. 사출 좌석을 당겼다는 교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출 좌석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 된 기체에 달린 한 번도 제대로 점검받지 못한 사출 좌석이요. 현숙이는 비행기와 함께 산등성이에 부딪혔습니다. 29에 결혼해서 이제 겨우 2해 된 새댁이었습니다. 우리 다섯은 활주로에 서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산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지은이가 제 팔을 잡았는데 손이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더 끔찍했습니다. 사고 현장 조사가 시작됐는데 보위부가 먼저 들이닥쳤습니다. 기체 잔해를 살펴보면 누가 봐도 엔진 결함이었습니다. 터빈 블레이드가 부러져 나간 거였습니다. 정비 기록을 보면 그 부품이 교체 시기를 훨씬 넘긴 것이었고요. 그런데 보위부가 작성한 최종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종사의 조종 미숙 및 사상적 해이로 인한 사고. 기체 결함이라는 말은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직접 봤습니다. 제가 부편대장이라 사고 관련 서류를 검토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눈이 아니라 이 나라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그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현숙이의 어머니가 비행장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뻘 되시는 분이요. 그분이 정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비행기가 고장난 거 아니냐고 소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 잃은 어미의 울음소리가 어떤 건지 아시죠?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보위부 요원들이 그 할머니를 끌고 갔습니다. 반동적 언행이라면서요. 나중에 들으니 현숙이 가족 전체가 어디론가 이송됐다고 했습니다. 정치범관리소라는 곳으로요. 딸이 하늘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 어머니마저 잡아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 침대에서 김영애 편대장이 소리 없이 우는 걸 봤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영희 언니 아버지도 같은 비행장에서 기체 결함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도 똑같이 조종 미숙으로 처리됐다고요. 아버지 때도 현숙이 때도 언제나 죽는 건 조종사이고 잘못도 조종사 몫이었습니다. 며칠 뒤 분위기가 무거운 숙소에 이지은이가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중국 장사꾼한테서 몰래 구했다는 작은 USB 하나였습니다. 거기에 남쪽 텔레비전 드라마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연속극인데 제목이 태양의 후예라는 거였습니다. 남쪽 군인 이야기라고 하니까 다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지은이의 작은 재생기 하나에 5명이 머리를 맞대고 봤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그냥 드라마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경험이었습니다. 화면 속 남쪽 군인들은 다쳤을 때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족한테 전화를 걸 수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고백할 수도 있었고요. 같은 군인인데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이지은이가 눈을 반짝이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남쪽에서는 군인도 연애를 자유롭게 한대요. 장미란 동무는 저 사람들은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바로 데려갈 수 있겠지라고 했습니다.
두 살배기 딸을 둔 엄마의 마음이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USB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음 날 갑자기 보이부 불시 검열이 들이닥친 겁니다. 숙소 문이 벌컥 열리고 요원 3명이 들어와 짐이란 짐을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지은이가 순간적으로 USB를 비행복 안쪽에 테이프로 붙여 숨겼습니다. 비행복은 벽에 걸려 있었는데 검열관이 그 앞을 지나갈 때 우리 5의 숨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기적적으로 비행복까지는 뒤지지 않았습니다. 검열이 끝나고 요원들이 나간 뒤 아무도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안에서 뭔가가 변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전에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배급이 줄어드는 것도, 겨울에 난방이 안 되는 것도, 동무가 하늘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 어머니마저 잡아가는 것도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버린 겁니다. 한번 눈이 떠지니까 다시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활주로 옆 벤치에서 김영애 편대장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하늘은 우리 하늘이 아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탈북이라는 말은 입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넷은 그 말의 무게를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이 하늘이 우리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하늘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대화는 하늘 위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비행 훈련이 끝난 어느 날 김영애 편대장이 정비고 구석으로 우리 넷을 불렀습니다. 기체 점검을 하는 척하면서 모인 겁니다. 영희 언니가 기체 날개 아래 쪼그려 앉아 작은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손으로 그린 지도였습니다. 평양에서 남쪽 군사분계선까지의 직선거리, 미그 21의 최대 항속거리, 예상 비행시간. 그걸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훈련 비행 중에 5대가 동시에 기술을 나무로 꺾으면 가능하다.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능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며칠 전에 본 그 공개 처형이 우리 차례가 되는 겁니다. 장미란 동무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 사진을 주머니에서 꺼내 한번 보더니 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박순희 동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흥 가족을 살릴 방법은 이것뿐이라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저도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지은이가 우리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언니들이 가면 저도 가요.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밝게 웃으면서요. 그 웃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편대에는 6번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소라라는 동무였습니다. 나이는 30, 같은 비행장에서 근무하고 가끔 우리 숙소에도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고 투덜거릴 때 혼자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술자리에서 남들이 불만을 털어놓으면 적극적으로 맞장구를 쳤는데 마치 더 많은 말을 끌어내려는 것처럼요. 저는 예전부터 느꼈습니다. 이 사람의 눈이 대화를 나누는 눈이 아니라 관찰하는 눈이라는 것을.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장미란 동무가 어느 날 숙소에서 한소라 동무가 있는 자리에서 무심코 말을 한 겁니다. 은서 약 구하러 장마당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요. 군인이 장마당에서 암거래를 했다는 건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소라 앞에서 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보위부에서 장미란 동무를 호출했습니다. 장마당 암거래 혐의로 추궁한다고요. 장미란 동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이 살리려고 약을 산 것뿐인데 그게 죄라니. 그 순간 우리 5은 직감했습니다. 한소라가 보위부 프락치다. 밀고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동네에서 이웃인 척하면서 뒤에서 고발하는 사람이요. 북한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직장마다 부대마다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 편대에도 있었던 겁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행히 탈북 계획은 아직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한소라가 안 건 장마당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시간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걸 눈치챌 수도 있었습니다. 김영애 편대장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한소라에게 일부러 가짜 정보를 흘린 겁니다. 어느 날 저녁 한소라가 있는 자리에서 김영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저녁 신청이나 할까 생각 중이야. 평범한 푸념처럼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이틀 뒤 보위부에서 김영희를 불러 물었습니다. 저녁을 고민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 그때 확신했습니다. 한소라의 입에서 보위부의 귀로 바로 연결되는 줄이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모든 계획은 한소라가 없는 시간에만 진행됐습니다. 한소라가 외출한 틈, 한소라가 다른 기체에 배정된 훈련 날, 한소라가 잠든 새벽. 비행 중 무전도 한소라가 같은 편대에 있을 때는 날씨 이야기만 하고 한소라가 없는 날에만 핵심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치 첩보 영화 같았습니다. 아니, 첩보 영화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영화에서는 들켜도 다시 찍으면 되지만 우리는 한 번 들키면 끝이니까요. 한 번은 크게 위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영애 편대장이 지도에 비행 경로를 표시한 종이를 기체 안에 숨겨뒀는데 한소라가 갑자기 그 기체 조종석에 올라간 겁니다. 자기 기체 계기판과 비교해보겠다면서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급히 다가가서 소라 동무 편대장 기체는 함부로 타면 안 돼요. 규정 위반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한소라가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종이는 좌석 쿠션 아래 잘 숨겨져 있었습니다. 진짜 몇 센티미터 차이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이지은이는 무서워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밤 제 옆에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솔직히 무서워요. 실패하면 우리도 그날 그 사람들처럼 되잖아요. 공개 처형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무섭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지은이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야죠. 언니들이 가니까 저도 가는 거예요. 살아도 같이, 죽어도 같이잖아요. 그 말에 제가 이지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다음 날 비행 후 정비고 뒤편에서 5명이 손을 모았습니다. 김영애 편대장이 말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이다. 각오됐나? 우리는 손을 겹쳐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도 같이, 죽어도 같이. 그것이 우리의 맹세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맹세가 가슴을 찢습니다. 살아도 같이, 죽어도 같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맹세를 한 그날부터 우리에게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연료였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미그 21이라는 비행기는 기름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연비가 형편없는 거지요. 내부 연료 탱크만으로는 평양에서 남쪽 군사분계선까지 직선으로 날아가도 빠듯했습니다. 거기다 레이더를 피하려면 직선이 아니라 산악 지형을 따라 돌아가야 하니까 연료가 더 필요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추가 연료를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애 편대장이 작전을 짰습니다. 매번 훈련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연료 소비 보고서를 씁니다. 거기에 실제보다 연료를 더 많이 쓴 것처럼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800리터를 썼으면 1000리터를 썼다고 보고하고 나머지 200리터를 빼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빼면 들키니까 매일 조금씩 한 달 동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그렇게 조금씩 모은 연료를 정비고 구석에 숨겨둔 드럼통에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됐을 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비병 한 명이 눈치를 챈 겁니다. 연료 잔량과 보고서 수치가 맞지 않는 걸 발견한 거였습니다. 그 정비병이 장미란 동무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동무, 연료 수치가 이상한데 어떻게 된 거요? 순간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니 하늘이 도운 건지 그 정비병도 체제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군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사연이 있었거든요. 장미란 동무가 장마당에서 구한 중국산 담배 2보루와 술 1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형님, 아무것도 못 본 겁니다. 그 정비병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담배를 받아들었습니다. 나도 아무것도 모르오. 그 한마디에 우리 5의 목숨이 걸려 있었습니다. 연료 문제와 동시에 또 하나 해결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 비상 주파수였습니다. 남쪽 하늘에 들어가는 순간 한국 전투기가 출격할 텐데 우리가 귀순 의사를 밝히지 못하면 적기로 판단해서 격추당할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한국 공군과 교신할 주파수를 알아야 했습니다. 이지은이가 해냈습니다. 그 아이가 밤마다 숙소에서 몰래 소형 라디오의 주파수를 이리저리 돌리다가 중국 국경 쪽 주파수 사이에서 한국 측 군사방송의 조각을 잡아낸 겁니다. 거기서 비상교신 주파수를 알아냈습니다. 문제는 그걸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종이에 적었다가 발각되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5명이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입모양으로만 주파수 숫자를 반복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여서 일주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잠들기 전 눈을 감고 숫자를 되뇌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비행 경로도 확정했습니다. 이륙 후 정상 훈련 코스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특정 산악 지점에서 5대가 동시에 급선회하여 남하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저공 비행이었습니다. 고도를 100m 이하로 낮추면 산악 지형에 가려서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만큼 위험합니다. 산에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높이 날면 레이더에 걸리고 레이더에 걸리면 요격기가 뜨고 요격기가 뜨면 끝입니다.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D-데이 이틀 전 저는 휴가를 냈습니다. 하루짜리 외출이었습니다. 평양에 계신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떠난다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어머니도 위험해지니까요. 그냥 평소처럼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웬일이니 바쁠 텐데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그 뻘건 된장찌개에 감자를 넣어서 어릴 때부터 먹던 그 맛이었습니다. 저는 그 찌개를 한 숟갈 한 숟갈 천천히 먹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머니는 제가 왜 그렇게 천천히 먹는지 모르셨을 겁니다. 돌아서서 나올 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참 크게 들렸습니다. 장미란 동무도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은서를 맡기면서 며칠 훈련이 있어서요라고 했답니다. 은서가 엄마 빨리 와라고 작은 손을 흔들었다고요. 장미란 동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돌아설 때 뛰어가고 싶었지만 뒤돌아보면 절대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앞만 보고 걸었다고 했습니다. D-데이 전날 밤이었습니다. 5명이 숙소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지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언니들 남쪽 가면 치킨이란 걸 먹어보고 싶어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닭을 기름에 튀겨서 먹는 건데 엄청 맛있어 보이던데. 박순이 동무가 나는 뭐든 배불리 먹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미란 동무는 은서한테 예쁜 옷 사주고 싶다고요. 김영애 편대장은 나는 아버지 묘 앞에서 진실을 말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에 목이 메었거든요.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다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D-데이 새벽. 잠을 설친 채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상이 나쁘면 훈련이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다음은 없었습니다. 연료는 이미 빼돌린 상태, 정비병도 매수한 상태, 하루만 늦어도 들킬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영애 편대장이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구름 아래 저공 비행 훈련에 적합한 기상입니다. 편대 출격을 건의합니다. 잠시 뒤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5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비행복을 입고 기체로 향했습니다. 한소라 동무가 오늘 컨디션들 괜찮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인사였는데 그날따라 한소라의 눈빛이 유독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다행히 한소라는 이날 별도 임무가 있어 우리 편대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도운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간절함이 닿은 것인지 활주로 끝에 서서 남쪽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하늘 너머에 자유가 있다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30분입니다. 오전 10시, 5대의 미그 21이 순환 비행장 활주로에 나란히 섰습니다.
엔진 시동을 걸자 익숙한 굉음이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관제탑과 정상 교신을 마치고 1번기 김영애 편대장부터 차례로 이륙했습니다. 저는 2번기, 장미란 3번기, 박순희 4번기, 이지은이가 5번기.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조종관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돌아오지 않는 비행이었습니다. 훈련 구역을 향해 정상 코스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관제탑과 평소처럼 교신했습니다. 고도, 속도, 위치 보고. 평범한 훈련 비행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목소리만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이륙 후 10분, 12분, 14분. 미리 정해둔 선회 지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5분. 김영애 편대장의 목소리가 무전에 울렸습니다. 전편대 남풍 확인. 기술을 나무로. 그 한마디에 5대가 동시에 좌선회했습니다. 기체가 크게 기울며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북쪽을 향하던 기수가 남쪽으로 돌아서는 그 몇 초가 제 인생의 전반과 후반을 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관제탑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편대장 동무, 항로를 이탈했소. 즉시 원래 코스로 귀환하시오. 김영애 편대장이 무전기를 껐습니다. 우리 5 모두 관제탑 주파수를 차단했습니다. 뒤에서 뭐라고 소리치든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고도를 낮췄습니다. 100m, 70m, 50m. 산등성이가 조종석 바로 아래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뭇가지가 보일 정도의 높이였습니다. 이렇게 낮게 날면 산악 지형에 가려서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만 판단이 늦으면 산에 부딪혀 죽습니다. 계곡 사이를 누비듯 날았습니다. 온 신경을 지형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뒤쪽 레이더 경보장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륙 25분. 레이더 경보장치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2대의 기체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미그-29, 우리 것보다 한 세대 위의 요격 전투기였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무장도 강했습니다. 관제탑이 요격 명령을 내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영애 편대장이 무전했습니다. 전 편대 속도 최대, 저공 유지하고 직선으로 남아. 엔진을 한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5번기 이지은의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편대장 언니 엔진 온도가 올라가요. 출력이 안 나와요. 속도를 높이자 이지은이 기체가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노후된 엔진이 최대 출력을 버티지 못한 겁니다. 나머지 4대는 앞으로 나가는데 이지은이만 점점 뒤로 밀렸습니다. 레이더에는 추격기 2대가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편대장은 결단해야 했습니다. 같이 가면 전원이 추격기에 잡힙니다. 이지은이를 버리면 한 명은 죽습니다. 김영애 편대장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이지은 동무 편대에 붙어. 우린 같이 간다. 이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들 저 신경 쓰지 말고 가세요. 쟤 때문에 다 잡히면 안 돼요. 닥쳐, 같이 간다고 했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전에서 이지은이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지은이 기체가 급선회했습니다. 남쪽이 아니라 추격기가 오는 방향으로. 지은아. 4명의 비명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이지은이가 기술을 완전히 돌려 추격기를 향해 역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추격기 입장에서는 갑자기 정면으로 돌진해오는 기체가 생긴 겁니다. 회피 기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지은이의 마지막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언니들 살아서 가요. 치킨, 저목까지 드세요. 지은아, 돌아와. 제발. 살아도 같이, 죽어도 같이라고 했잖아요. 언니들 살아야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지은이 기체가 추격기 2대의 경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추격기들이 이지은이에게 집중하는 사이 우리 4대는 전속력으로 남쪽으로 날았습니다.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조종관을 잡은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산소 마스크 안을 적셔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쪽으로 날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이지은이 무전 주파수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잡음조차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 넷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21살이었습니다. 남쪽에 가면 치킨을 먹어보고 싶다던 아이였습니다. 언니들이 가면 자기도 간다던 아이였습니다. 살아도 같이 죽어도 같이라고 손을 잡았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대신 하늘에 남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만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목숨으로 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위에서 남쪽을 향해 날았습니다. 울면서 이를 악물면서 지은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은이가 사라진 하늘을 4대의 비행기가 날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이지은이의 주파수만 잡음이 흘렀습니다. 끄면 되는데 아무도 끄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 아이 목소리가 다시 들릴까봐. 하지만 들려오는 건 치직거리는 백색 소음뿐이었습니다. 저는 산소 마스크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스크 안쪽에 고여서 숨쉬기가 힘들었지만 마스크를 벗을 수 없었습니다. 고도가 낮아서 마스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울고 있는 얼굴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각자 다른 비행기 안에 있었지만요. 그때 계기판에 연료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노란 불이 아니라 빨간 불이었습니다. 남은 연료가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애 편대장의 계산으로는 한국 영공까지 간신히 닿는 양이었는데 추격기를 피하느라 엔진을 1개까지 밀어붙인 탓에 예상보다 빨리 줄어든 겁니다. 장밀한 동무의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편대장 언니 연료가 15분치도 안 남았어요. 김영애 편대장이 대답했습니다. 직선으로 간다. 한 번도 선회하지 마라. 연료 한 방울까지 짜내서 가는 거다. 더 이상 산악 지형을 따라 돌아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든 말든 직선으로 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분계선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조종석에서 내려다보니 산과 들판 사이로 가느다란 선 하나가 보였습니다. 철조망이었습니다. 남북을 가르는 그 선. 여러분, 하늘에서 보면 휴전선이라는 게 참 얇습니다. 고작 철조망 몇 줄인데 그걸 넘지 못해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걸 넘으려다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제 지은이도 그 선을 넘기 위해 하늘에 남았습니다. 그 얇은 선 위를 지나는 몇 초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휴전선을 넘자마자 레이더 경보장치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뒤가 아니라 앞에서였습니다. 한국 공군이었습니다. F-15K 전투기 2대가 긴급 출격하여 우리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미확인 북한 기체 4대가 영공을 침범한 겁니다. 저쪽에서 보면 우리는 적기였습니다. 김영애 편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주파수 전환. 지은이가 알아낸 그 주파수로 떨리는 손으로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입모양으로 외우던 그 숫자들. 박순희 동무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한국어를 내뱉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에 구합니다. 우리는 조선인민군 공군 귀순 조종사입니다. 4명입니다. 쏘지 마십시오. 제발 쏘지 마십시오. 응답이 없었습니다. 수십 초가 흘렀습니다. 그 수십 초가 수십 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전투기가 미사일을 쏘면 우리는 끝이었습니다. 지은이의 희생도 한 달간의 준비도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겁니다. 박순희 동무가 다시 외쳤습니다. 귀순합니다. 우리는 여자입니다. 조종사입니다. 제발 쏘지 마십시오.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F-15K 2대가 우리 양옆에 바짝 붙어 비행했습니다. 근접 비행이었습니다. 한국 조종사가 우리 조종석 안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캐노피 너머로 한국 조종사의 헬멧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조종관에서 떼어 양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무기가 없다는 표시, 항복의 의미. 다른 3명도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귀순 의사를 확인합니다. 유도에 따라 비행하십시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4명이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서로의 울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김영애 편대장도 장미란 동무도 박순희 동무도 저도 조종관을 잡고 울었습니다. 살았구나. 우리가 살았구나. 한국 전투기가 앞에서 유도했습니다. 한국 공군 기지 활주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미란 동무 기체에서 다급한 무전이 왔습니다. 엔진이 꺼졌어요. 연료가 완전히 바닥난 겁니다. 착륙까지 2분도 채 남지 않은 거리에서 엔진이 멈춘 겁니다. 장미란 동무의 기체가 활공 상태로 고도를 잃으며 활주로를 향해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기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몇 초만 늦었으면 활주로에 미치지 못하고 추락할 뻔했습니다. 은서 엄마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4대가 차례로 착륙했습니다. 엔진을 끄고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남쪽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공기인데 달랐습니다. 자유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종석에서 내려 2발이 한국 땅에 닿는 순간 그대로 무릎이 꺾였습니다. 활주로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4명 모두 활주로 위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달려왔습니다. 물과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한 장교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장미란 동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한 명이 못 왔어요. 장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미란 동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그 울음소리가 활주로 위에 퍼졌습니다. 남쪽 하늘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보내준 하늘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착했는데 그 아이는 오지 못했습니다. 자유의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4명이라는 것이, 5이 아니라 4명이라는 것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지은아, 우리가 왔다. 내가 보내준 하늘에 우리가 도착했다. 한국 공군 기지 임시 숙소에서의 첫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하얀 쌀밥에 반찬이 6가지. 박순희 동무가 멍하니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밥상 4개 그리고 빈자리 하나. 장미란 동무가 자기 밥에서 한 숟갈을 떠서 빈자리 앞에 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하얀 쌀밥인데 눈물 맛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신원 확인, 귀순 동기, 끝없는 질문. 의심받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적국 전투기를 몰고 온 군인이니까요. 이지은이 이야기를 했을 때 조사관 한 분이 펜을 내려놓고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분도 군인이었으니 전우를 잃는 마음을 아셨을 겁니다. 하나원을 거쳐 한국 사회에 나왔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것, 24시간 편의점이 있다는 것, 아이가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것. 꿈만 같았습니다. 말투가 달라 놀림받을 때도 있었지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말을 잘못해도 끌려가지 않는다고. 시간이 흐르며 각자 새 삶을 찾아갔습니다. 김영애 언니는 항공 관련 회사에 취직했고 박순희 동무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장미란 동무는 은서를 데려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무사하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만날 수 없는 딸, 그 마음을 말로 다 하겠습니까? 저도 평양 어머니 소식을 알 수 없습니다. 된장찌개 맛이 혀끝에 남아있는데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한 가지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그날이 오면 넷이 모여 치킨을 시킵니다. 빈자리 앞에 놓고 김영희 언니가 말합니다. 지은아, 이게 내가 먹고 싶어 하던 치킨이야. 바삭하고 진짜 맛있어. 넷이 둘러앉아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목숨으로 이 자유를 샀습니다. 지금도 북녘 하늘 아래에서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부디 그들에게도 남쪽 바람이 닿기를,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은아, 우리가 살아있다. 내 덕분에 살아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것이 우리 5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